이론.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일 먼저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실존주의 철학을 사르트르는 정립한 사람인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상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상상력 혹은 이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사르트르는 상상력이라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을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그 기존의 인간에 대한 규정은 생각하는 동물, 생각의 능력을 가진 동물, 사유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늘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런 규정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르트르거든요. 그런 사르트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규정을 보여주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한 이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철학자입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작고한 비교적 최근의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는 철학자로서의 사르트르보다 작가, 소설가 혹은 희곡 작가로서의 사르트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작품으로는 닫힌 방 같은 작품이 있고, 구토와 같은 작품도 잘 알려져 있죠. 또 사르트르는 글만 쓴 철학자이고 작가이기보다는 현실 참여적인 지식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혹은 세계에 무슨 일이 나타나면 항상 사르트르는 목소리를 내서 그것은 부당하다, 혹은 이렇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던 철학자고요. 그런 현실 참여적 지식인들이 늘 그렇듯 미운 털이 굉장히 많이 박힌 당시의 정권으로부터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은, 혹은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적어둔 현상학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현상학자였는데요. 이 현상학의 전통을 이어가서 그만의 독특한 실존주의 철학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상학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르트르가 정립한 실존주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사르트르가 현실 참여적 지식인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항상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람들 속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지식인이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잘 드러나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별명 중에 하나는 거리의 철학자입니다. 거리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 이것도 그런 사진인데요. 저희 아래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사르트르인데, 혹시 이 옆에 계시는 분도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철학자들 얼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약간 길쭉한 두상에 안경 쓰신 분도 누구신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바로 미셸 푸코, 그 성의 역사로 유명한 미셸 푸코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르트르와 발언을 하고 있는 미셸 푸코 옆에 사이에 옆모습이 보이죠. 이 구렌나룻이 길다란 이 얼굴이 바로 질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라는 철학자까지 우연히 함께 찍힌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얼마나 현실 참여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잠깐 꼽아왔어요. 일단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사진에서 역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사르트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체게바라가 건넨 담배를 받아서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960년 체게바라 만나서 게바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와 같은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또 1964년에는 노벨문학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작품 말이라는 작품이 노벨문학상 후보가 됐고 수상의 영예를 안을 뻔했는데, 사르트르 스스로 수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 작품이 그런 식으로 평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멋있죠. 나는 그런 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작품을 쓴 것이 아니다.
그 폭탄판 돈으로 나한테 돈을 주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도 평가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멋진 발언을 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사르트르는 사실 그렇게 멋지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5년 뒤인가 7년 뒤인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노벨상 위원회를 다시 찾아가서 그 수상 그 상금만 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쫓겨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사건 자체는 아주 멋있는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968년 당시에는 68 운동을 지지하고 활발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인들이 이제 샤를 드골에게 사르트르를 좀 어디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시끄럽게 민심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드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볼테르를 바스티유에 넣을 수는 없다. 이미 너무 훌륭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명망이 너무 큰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입을 다물게 해서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사르트르의 발언이나 운동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에 항상 눈이 밝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때 김지아를 석방하라는 호소문에 서명을 하고 그 사르트르가 만든 잡지가 현대지거든요. 현대지에 김지아의 시 5적을 실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활동들을 통해 세계 곳곳의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밝은 눈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철학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제외를 했지만 질 들레즈라는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사르트르의 철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지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사르트르보다 연배가 조금 더 낮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격의 철학자. 질 들레즈가 선배격인 사르트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기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철학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아지처럼 중세 때의 스콜라 철학보다도 못한 스콜라 철학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처럼이라고 약간 순화해서 표현이 됐지만 그 개처럼 그런 기존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조적인 철학만을 쫓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에 대한 증언이죠. 다행히 그때 사르트르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의 바깥이었고 그야말로 뒤뜰에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소르본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질서의 새로운 재편을 감당할 힘을 준 것은 바로 사르트르 특유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것, 그런 동력과 가능성을 준 것이 사르트르의 철학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어떤 모델이나 방법, 사례가 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르트르는 한 줌의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막 플로르에 갔다 올 때조차, 이 플로르라는 곳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르트르가 자주 가서 커피를 마셨던 카페 이름입니다. 그 카페에 다녀올 때조차 그는 한 줌의 신선한 바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었죠. 이 글을 통해서 들레즈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선배격인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었기에 비로소 그 답답하고 갑갑한 교조적인 철학 공부의 현실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철학자가 사르트르였다라는 증언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지만 이것만큼 사르트르의 영향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진도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사르트르 사망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운구 행렬, 장례식 행렬을 파리의 시민들이 같이 추모와 애도를 위해서 그 파리의 도로를 가득 채워서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 그때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국장에 가까운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사르트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까닭은 아마 사르트르가 그들에게 주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사르트르가 이 프랑스인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것이 자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로부터 들레즈가 한 줌의 신선한 바람이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바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르트르의 철학으로부터 프랑스인들이 혹은 후배 철학도들이 자유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라는 정신은 사르트르의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 실존주의에서의 실존과도 긴밀히 연관이 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르트르의 이미지 이론, 상상력 이론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상상력 이론의 핵심 역시 실존, 자유라는 두 개념이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강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실존주의라는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통 한 이쯤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졸리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유, 지금까지 이야기는 괜찮은데 실존주의라는 저 단어는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존주의는 전혀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존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작은 책에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사물, 도구들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물, 도구의 본질은 그것의 실존에 앞서서 먼저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의 본질은 이것의 실존, 이것의 존재함에 앞서서 먼저 결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마이크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물건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런 부품을 넣어야지. 또 마이크를 손으로 들기 좋게 만들려면 크기는 이 정도로 만들어야지. 재질은 이 정도가 좋겠지. 등등의 마이크의 모든 본성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앞서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무엇에 쓰일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한에서 이것의 모양, 이것의 부품, 이것의 기능이 모두 결정된 상태로 마이크는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물, 도구의 본질은 그것의 존재함에 앞서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의자를 만든다면 그걸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재질로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우리가 앉는 데 편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 등등이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본질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도구들, 사물들의 본질은 존재함에 앞서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인데 인간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사르트르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존재한 뒤에, 존재한 다음에 그것의 본질이 정해지는 존재이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것의 본질이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제일 황당하고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건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일 겁니다.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너만의 재능이 있어. 사실 숨겨진 너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서 개발시키면 돼. 너는 다들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재능이 사실 숨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르트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재능이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처럼 들리게 만드니까요. 근데 인간은 도구나 사물처럼 그런 본질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다음에 그런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유전자 속에 숨어있는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먼저 있고 그걸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그걸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피아노를 사랑하게 되고 피아노를 자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함에 앞선 본질 같은 것을 적어도 인간에게는 상정하지 말자.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인간을 사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르트르가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태어난 다음에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그 자신의 본질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저의 정의로운 유전자, 제 마음의 정의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오늘도 조금 정의로운 선택을 해보고 내일도 조금쯤 정의로운 선택을 해보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인 뒤에야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신의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밖에 없다는 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무라고 얘기합니다. 무, 아무것도 없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본질도 없다. 인간의 본성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그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 말하자면 모든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이크는 본질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카페트도 자신의 본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인간만큼은 본질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위험하고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르트르는 자신의 실존주의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실존주의는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간다. 이 실존주의는 필연적으로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신론. 왜 그럴까요? 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 우리들 개개인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본성과 예를 들어서 이솔이라는 이 개인을 만들기 전에는 이솔은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재능을 가질 거고 어떤 미래를 살아갈 거야 는 걸 다 이미 신이 계획한 상태에서 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신은 자신이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저를 만드는 게 되어버립니다. 신이 무지한 상태에서 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 불합리한 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은 이미 제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두 아는 상태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신이 있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라면 인간의 본질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있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순전히 논리적으로 기독교에 반대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논리적으로 그 자신의 실존주의 사상을 이어나가자 보면은 나의 실존주의는 필연적으로 무신론에 가다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신이 미리 계획해서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어야만 한다. 나의 사상이 맞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철학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존 로크라는 학자의 이름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로크라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 본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철학은 흔히 백지설이라고 불려요. 하얀 종이. 인간의 본성은 하얀 종이와 같아서 태어난 다음에 빨간 물감이 묻으면 빨간색의 본성이 되고 까만 물감이 묻으면 까만색의 본성이 된다고 이야기한 게 존 로크입니다. 그럼 결국 사르트르의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실존주의는 결국 존 로크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이 백지설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존 로크의 철학과 매우 흡사하지만 그 본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매우 닮아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르트르는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영향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빨간 물감이 묻으면 빨간 본성이 되고 까만 물감이 묻으면 까만 본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주변의 환경에 물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와 다르게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결정짓는 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순전히 나 자신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 주변이 이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사르트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적 접속사는 인간을 위해 고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과적인 접속사, 그러므로, 따라서로 다 설명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붙으면 물이 끓는다,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뒤인다 등등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사슬로 다 이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세계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신의 본성을 혹은 오늘의 선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가 그 인과적인 결정론의 사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존재자가 인간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불우하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과 달라질 수 있는 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인간이 가진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르트르는 존 로크의 백지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두 번째로 들었을 의문은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아주 즐거운 철학, 아주 긍정적인 철학처럼 보이지만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주장 아닌가? 우리는 결국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주변에 다 약간 비행을 하는 친구들만 잔뜩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자란다면 아이 역시 그런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날 확률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르트르도 그 당대에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아주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택을 한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범죄라든지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심이 되는 건 그런 선택이 100%가 아니라는 게 사르트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들이라면 주변의 환경이 그러할 때 100이면 100 그런 인과적인 결정론에 따라서 동물의 행위나 동물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이상하게도 100%가 아닌 항상 조금쯤의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다. 주변이 아무리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초점을 맞추는 인간의 가능성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역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선 세 번째로 이거 그냥 당연한 말 아닌가? 그저 그런 말을 좀 철학적으로 멋있게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문들,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의문까지 이 모든 의문들은 사실 제가 가져왔던 겁니다. 제가 사르트르의 철학을 읽으면서 사실 이거 존 로크의 백지설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사실 공상적인 주장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그냥 당연한 말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었던 그런
생각들인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지막으로 사르트르를 다시 한번 변호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이 실존주의 사상이 그저 그런 사상처럼 들린다면, 물론 그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이다. 제가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굉장히 많은 결정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보다 이미 잘 사는 저 친구들을 넘어설 수 없어. 나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조금 공부를 안 해도 이미 뭔가를 잘하고 있는 내 친구를 넘어설 수 없어. 이런 식의 결정론과 패배주의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사르트르의 철학을 통해서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혹은 제 자신에게도 늘 사르트르의 철학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제가 계속 되짚고 되짚어서 스스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규정하는 건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혹은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저를 규정한다는 그 이야기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갑작스럽게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를 규정하는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나라는 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내가 선택하기도 이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나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 혹은 내가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가진 것은 나의 상황이지 나가 아니고, 나를 결정하는 건 우리 집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 행동하고 있는지, 잘 선택하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상황, 조건, 환경일 따름이라는 것이 사르트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이야기를 집약해서 사르트르는 이런 재밌는 사례를 이야기해요. 하나의 은유적인 장치인데,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존재하고 해서 우리는 실제로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가 감옥을 벗어나길 꿈꾸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사르트르의 자유라는 말은요, 제가 사르트르의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늘도 날 수 있고, 뭐 치타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라면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자유롭게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조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자유는 그게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도 무서운 자유가 우리한테는 사실 늘 내재되어 있는데, 그 무서운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무엇도 내가 실제로 감옥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진 않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감옥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을 억누를 수는 없다. 그걸 제한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 자유로운 꿈꿀 가능성, 자유롭게 상상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사실 실질적인 모든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르트르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감옥의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상이라는 단어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이제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에 대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약간 까다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이 인간의 인식 능력은, 우리의 지성적인 능력은 사르트르에 의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유, 지각, 상상. 우리가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식은 사유하거나 지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각형. 여러분 다들 삼각형을 알고 계시죠?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순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건 삼각형을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이다. 삼각형에 대한 사유입니다. 삼각형을 잘 이해한 거죠. 혹은 삼각형은 변이 3개고 꼭지점이 3개인 도형이다. 이건 역시 삼각형에 대해서 잘 사유한 겁니다. 삼각형을 잘 이해한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삼각형을 지각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보이는 삼각형이 없는데 삼각형을 지각한다는 건 눈앞에 있는 삼각형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삼각형에 대한 지각이 되겠어요. 눈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것. 마지막으로 삼각형을 상상하는 일은 지금 그 어디에도 삼각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삼각형이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의 삼각형을 떠올려 보는 일. 지금 여기에 없지만 삼각형 하나를 지금 눈앞에 떠올려 보는 일이 삼각형에 대한 상상이 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대상, 삼각형이라는 하나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순수한 사유, 혹은 눈으로 보는 일, 지각, 혹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는 일, 상상. 그래서 이 가운데 상상이 핵심적인 활동이 되는데, 사르트르에 의하면 상상은 실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활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제가 아까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삼각형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눈앞에 삼각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실제 눈앞에 삼각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삼각형이 없는 상황을 거부함으로써 삼각형을 눈앞에 하나 그려내는 활동, 그게 상상력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들자면요, 여러분,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를 이번은 대상으로 해볼까요? 삼각형 말고 사르트르라는 이 철학자 한 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르트르라는 한 명의 인물, 이제는 작고하신 이 사르트르라는 인물을 대상으로도 역시 우리는 사유할 수도 있고요, 지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르트르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건 뭘까요? 사르트르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사르트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정보, 지식을 동원하시면 사르트르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실존주의 사상을 만든 사람, 그런 사상가, 철학자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사르트르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 혹은 존재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책의 저자 라고 사르트르를 생각하셔도 그것도 사르트르에 대한 순수한 사유, 아주 좋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르트르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이겠죠. 두 번째로는 사르트르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지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르트르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지각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지각을 하려면 그게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이크를 지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이미 작고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수는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있으시겠죠? 사르트르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건 역시 지금 여기에 사르트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만약에 사르트르가 있다면 이라고 떠올려보는 일입니다. 아까 잠깐 사진을 봤었는데 안경을 썼고 머리숱이 별로 없고 키가 작은 노인네였어. 그리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르트르를 상상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상의 일이 어렵다면 약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사진에 도움을 받아서 사르트르를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을 때 첫사랑의 사진을 보고 아 이런 친구였지 하고 떠올리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사진을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넘기고 딱딱한 안경을 쓰고 담배를 물고 있는 그런 철학자의 모습이었어
이게 사르트르지라고 사진의 도움을 받아서 사르트르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진이 아니라 너무한 캐리커처죠. 너무 사르트르를 못나게 그린 캐리커처인데 이런 캐리커처의 도움을 받아서 사르트르를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눈은 아주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르트르가 실제로 이렇게 사시였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를 흉내낸 캐리커처는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못나게 사시 형태로 눈을 그리곤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인물이었지를 캐리커처를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잘생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진 초상화를 통해서 사르트르를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도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 혹은 못생긴 캐리커처, 잘생긴 초상화 등등을 통해서도 사르트르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르트르를 정신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 까만 바탕 위에 여기 사르트르가 만약에 서 있다면 이라고 상상을 할 때, 사르트르가 여기 서 있다면 이라는 생각의 끝에 만들어낸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난 사르트르의 이미지가 여기 있다고 떠올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아까는 이 캐리커처를 통해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고, 이 못생긴 캐리커처 혹은 사르트르의 사진을 통해서도 사르트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 캐리커처, 초상화 자체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르트르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지적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사진, 초상화, 캐리커처는 우리가 일상어로는 이거 이미지야, 사르트르의 이미지야 라고 말하는 대상들이지만, 사르트르가 말하기로는 엄밀하게 그건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르트르를 이미지로서 떠올릴 때 사용하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의 이미지 이론에서 이미지의 소재, 이게 재료에 해당하는 것, 사진, 초상화, 캐리커처와 같은 그런 소재와 진짜 상상을 통해 떠올리는 이미지 자체를 구분을 합니다. 이 재료와 이미지를 구분하는 게 사르트르 이미지 이론의 아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결론을 또 이끌어낼 수 있냐면, 사르트르에 있어서 상상이라는 것, 상상력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진료, 주어진 실제의 모습에 제한되지 않고 항상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유희적으로 변용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우리 모두 안에 실제에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것을 넘어서 대상을 그려내는 힘, 이게 바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상력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성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의 까만 화면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까만 화면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기에 사르트르가 있다면 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사르트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금 여기 눈앞에 삼각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와 삼각형을 떠올리라고 주문을 여러분들께 했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의 핵심은, 상상력의 본성은 지금 여기에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 이게 상상력의 핵심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가 상상력의 핵심을 부정하는 힘으로 잡으면서 그것을 인간의 본성에 연결을 시킬 때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상력인데 인간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실존주의를 설명드리면서 말했던 것처럼 강아지들은, 물론 특출난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들은 그 강아지가 자란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성장하고 그것에 맞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환경에 제약되지 않고,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통해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 바로 그걸 상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이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고 항상 이것과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봄날의 아름다운 퇴촌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이 카페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아름다운 벚꽃, 역시 약간은 이제 저 같긴 하지만 이 벚꽃길이 아니라 만약 지금이 겨울이라면, 그래서 이 창밖에 흰 눈이 가득 쌓여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과 다른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혹은 바로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면, 혹은 지금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이런 등등의 상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가능성을 사르트르는 이런 상상의 능력으로부터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존 철학에서는 인간을 항상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조온 로곤 에콘이라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함, 지성, 이성적 능력에서 찾아왔는데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도 생각하는 동물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는 건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인간보다 더 잘 생각을 하고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에 대한 적합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시기가 이미 당도한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상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유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상상만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일화 한 가지를 제가 고민 끝에 찾아왔는데,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화면은 물컵입니다.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물컵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물컵을 보시고 이 물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실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그 누구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방식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 방식, 200ml 용량의 물컵이라고 합시다. 200ml 용량의 물컵에 물이 100ml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이 물컵의 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AI가 아니고서는요. AI라면 그렇게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물컵의 물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물이 반이나 있다, 혹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미리 짐작이 되시나요?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본 적이 사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물컵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 제가 운동장을 한참 뛰고 와서 목이 마른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이 물컵을 봤다면, 물이 좀 많았으면, 물이 이제 갈증이 나는 상태니까 물이 좀 많았으면 하는 희망 속에서 물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물컵은 물이 반밖에 없는 물컵이 될 거예요. 혹은 제가 이미 충분한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이 물컵에 물을 해치워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물컵에 물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물컵의 물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걸 어떻게 마시지? 라는 물컵으로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상에 대한 지각은,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200ml 물컵에 물이 100ml가 있다 라는 방식이 아니라, 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없네? 물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반이나 있네? 라는 방식으로 물에 대해서 지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각에 앞서는 건 희망과 상상입니다. 희망과 기대, 그리고 상상. 이만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혹은 이만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는 거죠. 오늘의 날씨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더위를 느끼는데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방식으로 저는 이 날씨를 체감하고 있고, 혹은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이 날씨가 오늘의 풍경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방식으로 오늘의 풍경을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각은 없고 항상 예상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지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단순한 물 한 잔을 지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희망 속에서 그것이 아닌 방식의 현실을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대자면, 여러분 이건 아주 재밌는 그리고 잘 알려진 심리 실험 중에 하나인데, 금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을 행복해하는가, 일요일을 행복해하는가. 근데 여러분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금요일을 보통 행복해하죠. 월화수목 금을 출근하고 토 일을 쉬는 직장인, 일반적인 직장인에 한해서 그렇다면 다들 금요일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쉴 수 있으니까, 주말을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에는 다들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월요일에 출근의 피로를 미리 생각하면서 일요일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별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게, 여러분 금요일은 일을 하는 날이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하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소파에 들어누워서 있는 상태인데 그날 마음이 팍팍하고 좋지 않다는 건 역시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 심리 상태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예상과 기대 속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찾아올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에 대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에서도 우리의 지각은 늘 무언가에 대한 예상과 기대 속에서, 곧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각하고 눈앞에 있는 사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물이 반이나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것은 텅 비어있지 않은 물잔이 되고, 물이 반밖에 없다고 아까의 물잔에 대해서 지각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 가득 차지 않은 물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텅 비어있지 않은 혹은 가득 차 있지 않은 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사르트르가 보여준 인간 본성의 부정성이겠죠. 우리는 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조금쯤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것과 다른 것을 지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비실제에 대한 의식을 경유한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 희망을 경유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우리가 상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는 순수하고 냉철한 지성으로서 고전 철학이 항상 이야기했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 본성에 따라서 지성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식으로 AI가 보듯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상상 속에서 항상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사르트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 우리가 세계와 마주하는 방식은 상상이다. 그리고 사실은 세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방식도 상상이 되겠죠. 상상.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성.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상과 희망, 기대 속에서 이것이 아닌데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정성. 마지막으로 이 상상과 부정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사리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 세계에 맞춰서 세계와 함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유. 이게 사르트르 철학이 전달하는 핵심적인 3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접속사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이런 인과적인 접속사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흘러갑니다. 따라서 그런 거로.
뭐 오늘 비가 오면 땅이 젖게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럼 자연 속의 사물들은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물난리가 나고 뭐 저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의 활동과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접속사는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인과 접속사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역접 접속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그 사르트르 당대에도 이런 철학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데 넌 아직까지도 인간 중심주의다라는 비판을 사르트르 역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인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인간의 자유를 놓지 않았던 철학자가 사르트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철학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는 다른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롭다. 근데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을 하는 건요,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인간의 다양한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인간의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인간은 자유이다, 그 자체 자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다가 아니라 자유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